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45살 여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는 지금 6년째 되었어요. 결혼이 좀 늦기도 했지만 사실 연애한 것도 그다지 길지는 않았습니다. 연애를 7개월쯤 했을 때였나? 지금의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거든요. 자기가 평생 기다려오던 이상형이라나요?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썩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평생 이상형이라고는 하는데 연애하면서 느껴지는 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랑이 뚝뚝 떨어지거나 꿀이 뚝뚝 떨어지거나 하여간 뭐라도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를 하는 건지 영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연애 너무 재미없다. 그냥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평생의 이상형을 만났으니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청혼받은 여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 즉 눈물을 흘리거나 좋다고 말하며 펄쩍펄쩍 뛰거나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왜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해요? 제 반응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눈을 꿈뻑꿈뻑하며 그때부터 주섬주섬 저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대더라고요. 지금도 썩 기억나지 않는 걸 보면 그다지 큰 이유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가정 잘 꾸릴 것 같고 그런 평범한 이유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엄청나게 큰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일찍이 외국에서 자리 잡은 오빠 부부가 아이 넷을 연년생으로 연달아 낳으면서 저희 엄마 아빠의 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새언니의 친정부모님은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위로 형제들이 많은 끝에 저희 새언니가 막내라서 사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연세였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는 결혼도 일찍 하셨고 오빠도 일찍 나와서 사실 밖에 나가면 여전히 50대 언저리의 젊은 사람들로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 새언니와 오빠는 하루라도 빨리 엄마 아빠가 은퇴하고 자기네한테로 넘어와서 아이 키우는 데 도움도 주고 같이 살기를 일가기 여삼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은 저였어요. 저희 아빠가 저 결혼하기 전에 절대 한국 떠나는 일이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으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가 전화해서 너는 만나는 남자 없냐, 시집 안 가냐 체근하죠. 새언니는 저한테 좋은 남자 만나는 법, 결혼하기 좋은 예식장, 이런 인터넷 링크나 보내죠.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였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만나는 남자가 청혼했다는 얘기를 듣더니 온 집안 식구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의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웨딩드레스 고르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 예식장 고르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 상견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결혼을 누구보다 열심히 진행했던 저희 부모님도 딱 한마디 망설이는 얘기를 하신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보통 상견례 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자기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일절 그런 말 안 하고 있다가 상견례 하기 일주일 전에 엄마랑 밥 한 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얼굴 한 번 안 보고 상견례장에서 만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상견례를 미루자고 했더니
그나마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나간 자리 저는 딱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샛노란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아유, 무슨 얼굴 색깔이 오렌지 주스 색깔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 어머님이 엄청나게 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는 생각은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더 안 좋으신 건 간이 아니라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가시가 돋쳐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저 그날 진짜 오줌 쌀 뻔했어요. 왜 사람들이 무섭거나 긴장하면 오줌 지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살면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오줌 쌀 것 같다라는 표현을 관용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제가 제 마음에 와닿게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날은 오줌을 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겉꼬라지는 봐줄만 하구나. 당황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설설기며 엄마는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달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뭐랄까 폭군 여왕과 그 여왕에게 목숨줄 달린 신하 같은 모습이랄까요? 더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든 가족의 태도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늦은 나이에 뭐 하러 결혼하냐고 그냥 혼자 살지 뭐 하러 결혼하냐는 얘기만 하셨을 뿐이에요. 아들이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는 건데 내가 많이 못마땅하신가? 결혼 자체가 너무 싫으신 건가? 내가 며느리가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신가? 나 이 결혼해야 되나?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실망스럽고 걱정됐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일단 제 눈치는 보지도 않고 엄마 기분 맞추려고 전전긍긍 변명처럼 저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를 늘어놓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나고 나서는 저한테 아주 한참 변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보다시피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예민하셔. 근데 그 예민함을 이때까지 계속 우리 식구들한테 다 쏟으면서 사셨거든. 자기한테는 오늘이랑 상견례 날만 조금 그러시지 살면서는 많이 만날 일 없을 거야. 엄마가 다른 사람이 자기 저런 모습 보는 거 싫어해서 사실 집 밖 출입도 잘 안 하고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딱 이 시기만 눈 감고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이해해.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목 빼고 기다리던 엄마 아빠는 한동안 제가 아무 말도 없자 궁금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은 저를 붙들어다 앉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엄마의 얼굴에는 수심이 들었지만 아빠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쓱 넘기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한 번씩 될 수 있다. 뭐 같이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얼굴 볼 텐데 그때만 그냥 참아 넘겨. 가정이라는 건 부부가 사는 거지 그 나머지 사람까지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그 누구랑도 결혼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빠조차도 상견례를 다녀온 후에는 한숨을 푹 쉬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네 오빠, 네 새언니, 아빠 엄마 다 고려하지 말고 그냥 네가 행복할 것 같으면 해라. 아빠는 그 집에 네가 시집을 가겠다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에휴, 떠밀어서 보내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주 저희 시어머니 대차게 구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처음으로 안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소위 말해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가지고 시골에서 상경하신 자수성가형인데 그 자수성가에 저희 시어머니 지분이 100%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친정은 지금도 누가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 회사의 유일한 딸이었고요. 나이차 많이 나는 오빠들이 공주처럼 귀여워하고 예뻐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만하게 자랐대요. 그러다가 세상 물정 모르는 성에 갇힌 공주님이 칠날래 팔날래 망나니 같은 천둥망아지 아버지를 만나 낯선 마음에 사랑에 빠졌고 야반도주 결혼을 감행한 거였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덥석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고 또 2년 만에 제 남편을 낳았으니 집에서도 딸이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 아마 신우와 남편이 자랄 때 드는 돈은 시어머니 친정에서 다 대줬나 봐요. 대신 사위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살림하는 비용은 일절 내지 않으셨는데 시어머니가 그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꽤 액수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아무도 돈 버는 사람 없고 시어머니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 손에 꽉 쥐고 놓지를 않으니 나머지 식구들이 그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렇게 비위 맞추며 전전긍긍 할 도리밖에 없는 거였죠. 제가 그걸 상견례장에서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어머니가 상견례장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집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자가 살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집을 고르면 그게 얼마짜리가 됐든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강변 뷰에 200평짜리 아파트 이런 건 아니고 전체 예산 10억 원 내에서 집 하나 고르시면 제가 집 살 테니 대신 거기에 걸맞게 살림 채워놓는 건 하셔야 됩니다. 10억짜리 집에 맞는 살림 수준으로 채워주시는 거 하실 수 있나요? 그 얘기에 저희 엄마 아빠는 몹시 당황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반반 아니면 예단 예물 없이 간소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하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탁 내놓는 시어머니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혼자 당황하면서 자기는 한 2억 원짜리 전셋집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서로 예단님을 생략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확 치며 버럭 성을 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보내면서 예단 예물도 없이 그렇게 치워버리듯 보내는 거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였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미국 가서 정착하실 자금 중에 일부를 빼서 제 결혼에 투입하기로 하셨습니다. 어쨌건 저는 시어머니가 사준 5억짜리 아파트로 들어갔고 그 30평대 아파트를 채울 살림살이를 시어머니 수준에 맞춰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예단 예물도 다 했습니다. 총 비용은 남편이 구한 집의 절반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들으면 5억짜리 집 받고 그 정도 살림 채워놨으면 훌륭하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제 전체 예산은 5천만 원이었거든요. 3배 이상 되는 돈을 쓰고 엄마 아빠 등골까지 빼먹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은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업주부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 주기적인 일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부침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일을 안 하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다는 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정확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중간중간 시어머니가 부르면 와서 일하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3, 4년만 그렇게 하면 아마 어머니가 카페건 공방이건
제가 운영할 만한 거 하나 차려주실 거라며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받던 급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살림 비용으로 어머님이 주시겠다 했고요. 오랜 고민 끝에 일단 어머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식사 한번 차릴 때도 생선을 구웠다, 졸였다, 쪘다. 그때그때 바뀌면서 시어머니 입맛에 따라 메뉴를 다르게 해야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몇 번 깨작깨작 하시고 남은 것들이 제 차지가 됐죠. 옛날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가 센 시어머니 아래 달달달 볶이는 며느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절인 배추 이렇게 잘 나오는 세상에 꼭 산지 가서 배추 실어다가 소금에 절이고 새벽에 그걸 또 뒤집고 물로 헹구고 물 빼서 양념하는 그런 김장을 1년에 2번 해야만 했고, 동치미를 드시고 싶다고 하면 탄산 성분 들어가 있는 약수터를 찾아 그 약수를 떠서 동치미를 만들어 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당 100으로 저를 괴롭히니 처음에는 시누이질하려고 했던 시누이, 그리고 어른인 양 저한테 이런저런 참견하려고 했던 시아버지가 모두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서 저한테 잔소리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3년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익숙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워낙 그런 거에 무뎌지는 성격인 건지 어느 순간 오히려 이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패턴이 보였거든요. 뭔가 식구들이 다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잠시도 앉아서 쉬지 못하게 변덕을 부리면서 저를 달달달달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뭔가 집에 행사가 있거나 제사가 있을 때는 일단 어마어마한 일의 양을 만들어서 정말 일이 바빠서 다른 거는 신경도 못 쓸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딱 그렇게 2가지 패턴이다 보니 아예 어머님과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요리를 몇 번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제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일이 엄청나게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엄청 강력한 빌런이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시누이나 시아버지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자기 친정인 제 시댁을 오면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제가 가방을 들고 가거나 입고 간 옷을 보면 한번 입어보고 들어보겠다고 조르고 제 입에서 가지실래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아주 성화를 합니다. 나는 이런 거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런 거는 대체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딜 나가서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어야 말이지. 이런 것 좀 입었으면 좋겠네. 이렇게는 좋겠다. 이런 거 여러 개 있는 것 같던데. 사실 보통 시댁 갈 때 잘 차려입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티셔츠나 가방 같은 거 인터넷에서 진짜 싸게 잘 살 수 있는 건데도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을 득득 긁든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은 그냥 제가 그럼 여기 있는 거 대충 입고 갈 테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주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예 습관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의류함에 버리기 직전의 것들만 입고 가는데 그것도 또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뻐서 혹은 취향에 고급스러워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없는 거면 다 탐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시누이, 그리고 눈치 없이 끼어들어 효도받기만을 원하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워낙 저를 달달달달 볶으면서 괴롭히니까 어떤 일정 선 이상 저한테 못된 짓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랄까, 자잘자잘한 적들이 시어머니라는 큰 산 아래 그냥 깨갱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또 제가 시어머니한테 마냥 화만 낼 수도 없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저를 달달달달 볶고 나면 꼭 식구들 없을 때 저한테 마음을 울리는 행동이나 말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게 저는 진짜 이상했어요. 보통 시어머니들이 식구들 있을 때는 애미야, 애미야 하면서 간도 빼줄 듯이 잘해주다가 둘만 있을 때 달달달달 괴롭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식구들 보란 듯이 저를 달달 괴롭히고 식구들이 아무도 없으면 꼭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마라 라는 말과 함께 용돈을 쓱 주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식구들한텐 티내지 마라 라는 말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툭 내어주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소갈비 40kg을 핏물을 빼고 다듬고 삶고 하느라 저는 사실 갈비 냄새만 맡아도 토악질이 나올 만큼 갈비에 질려가며 요리를 했어요. 하지만 부엌 쪽은 보지도 않던 나머지 식구들은 아구처럼 그 갈비를 앉아가지고 다 퍼먹으며 맛있다 맛있다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식탁에 앉아서 몇 점 드시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엌에 와서 갈비찜 다 했으면 저거 해라, 저거 하고 나서 밥 먹어라 이러고 저를 달달 볶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 일절 안 하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저 좀 그만 괴롭히고 같이 밥이라도 먹게 하라고 한 소리 할 정도였다니까요. 남편 놈만 제 눈치 봤다, 어머니 눈치 봤다, 아주 똥줄이 타더라고요. 기막혔던 건 그 똥줄 타는 와중에도 입에 갈비는 집어넣대요? 어쨌건 식구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갈비를 먹고 나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식구들이 바글거리면 내 마음이 다 복잡하다. 그 셋 다 나가라.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딜 나가요? 우리가 나갈 데가 어디 있어?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들어와. 아니면 저기 네 아버지 맨날 공원 가서 꽃 구경하고 싶다 그랬는데 같이 가서 꽃이라도 보고 오든가. 그릇장 죄다 꺼내서 청소할 거야. 너희도 같이 할 거야? 그러려면 남아있고. 그 말을 듣고 사실 저는 기가 탁 막혔습니다. 아니, 저희 시어머니 그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릇장만 5개거든요. 저는 갈비 40kg 신나게 양념해서 갈비찜 해놓고 한 조각 먹지도 못한 채 지금껏 땀이 빛처럼 온몸을 적실 때까지 일을 하며 갈비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었는데 그릇장 청소하겠다고 하니 그때는 부하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가만히 노려봤는데 세상에 이 남편 진짜 남의 편이었습니다. 번잡스럽게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고 자기 누나랑 아버님 데리고 쓱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황망했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싹 사라진 후에 시어머니는 전광석화처럼 식구들이 먹었던 상을 치우고 죄다 식기세척기 안에 그릇을 싹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어머님 평소에 기계가 씻는 거 못 믿겠다고 식기세척기 안 쓰셨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쓸 때는 쓴다. 그리고 너 저기 좀 앉아. 머뭇머뭇 어머님이 가리키는 식탁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가장 크고 좋은 갈비토막을 한 바떼기 쌓아주시고는 갓한 흰쌀밥 탁 놔주시고 그 다음에 식구들한테는 내놓지도 않았던 정말 맛있는 소고기 묵국을 탁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치도 묵은 김치 먹던 게 아니라 김치 냉장고에서 새김치 꺼내서 송송 썰어주시는 겁니다. 번잡스럽게 식구들이랑 먹어봐야 그게 맛이나 있겠냐. 시댁 식구들이랑 먹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다 내보냈으니까 마음 편하게 천천히 먹어라. 난 들어가 있으마. 어차피 설거지는 기계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
그릇장 정리하신다고. 애저녁에 다 갖다 내버렸다. 그리고 그릇장 정리한다고 해야 저것들이 한 5시간은 안 들어올 거 아니냐. 너도 좀 쉬어라. 뭐 더 먹고 싶은 건 꺼내서 먹고. 그렇게 무뚝뚝하게 한마디 툭 던지고 시어머니는 진짜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엄청 노동한 끝에 갈비찜 먹고 김치에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요. 제가 밥을 다 먹었을 때쯤 시어머니가 다시 나와서 제가 먹은 밥그릇도 식기세척기 안에 다시 휙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정리하라고 힘들었다고. 애비한테 강짜 좀 부려라. 내 아들이지만 참 본데 없는 놈이다. 그렇게 한 번씩 내 핑계대고 강짜라도 안 부리면 너한테 평생 굽신 걸릴 하나 없는 놈이야. 너 내 말 명심하고 살아. 그리고 네 몸은 네가 지켜. 저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네 몸은 네가 지키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꽂혔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가족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이제는 간이식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얼결에 온 식구가 어머님께 누가 간을 이식할 수 있을지 검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상황이 몹시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어머님과 저 그리고 시누이 남편, 시아버지 모두 다 똑같은 B형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모두가 B형 가족이라며 그게 무슨 가족을 묶는 큰 공통점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해했던 가족들이 갑자기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회사 일 할 필요 없는 제가 간이식을 해야 옳다라고 슬슬 몰아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차 싶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 그렇게 달달 볶이면서 괴롭힘 당한 시애미한테 간 주고 싶겠어? 내가 간을 얻어 가질 거였으면 쟤한테 좀 더 잘했지. 아마 나한테 줘도 된다는 반정이 나와도 나 같으면 그렇게 자기 괴롭혔던 시애미한테 간 안 준다. 그러자 시누이가 자기 엄마 눈치를 보다가 제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엄마가 뭘 얼마나 괴롭혔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저기 올키가 그렇게 꽁한 사람은 아니지. 아, 그래도 사람이 살고 봐야지. 적절하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뭐 세상 떠나게 하겠어? 다 필요 없고 나 죽으면 내 재산은 너 혼자 지내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하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저라고 왜 안 참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갈비 한번 듬뿍 쌓아준 거, 그리고 중간중간 식구들 없을 때 챙겨준 거 외에는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온 식구가 저한테 간까지 달라고 달려드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벅벅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시어머니가 배추 300포기 쌓아놓고 저 혼자 다 절이게 하고 김치하게 한 거, 갈비 40kg 혼자 피물 빼고 식구들 먹을 동안 발 동동 구르며 밥도 못 먹고 다 한 거, 수시로 불러대서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찜하라면 찜하고 구우라면 굽고 튀기라면 튀기면서 수발든 거,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이제는 제사까지 갖고 가서 모시라고 하는 거냐고 제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당황하고 모두가 다 당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니 저한테 뭐라고 말은 못하고 다들 전전긍긍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말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름 하나를 말하면서 자기가 죽고 나면 꼭 이 사람 찾아가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태라 한번 흘려듣고 말았죠. 몇 주 뒤 결국 간을 이식하는 시도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빠른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멍하게 앉아있는데 참 이상하죠? 시어머니가 저를 달달 괴롭혔던 것보다는 슬그머니 그렇게 마음 써주셨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싱숭생숭해서 앉아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 아는 체를 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약간 교양 있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 집안일을 다 돌봐주었던 변호사더라고요. 아버님이나 남편, 시누이는 모르는 사람인 듯 멀뚱멀뚱하고 그 사람은 저한테 다가와 슬그머니 자기와 얘기를 좀 하자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로 꼭 만나보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 저는 그분께 정말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유언장에 있는 내용이었고 어머님이 평소 살아생전에 육성으로 녹음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식구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나마 어머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 다시 어머님 친정으로 귀속되고 어머님이 살아 계셔야 자기네들이 어머님 통해 돈을 받았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어머니를 살려놔야 하는 절대절명의 미션을 맡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았던 어머니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간이식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돈은 갖고 싶은데 자기 엄마한테 간이식은 해주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의 간이식 생체 기증자로 남편이 골라서 이 집의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 내가 뭐라고 그 간조가리 받겠다고 며느리로 드립니까? 정말 아들놈 생각 괘씸하고 그걸 묵인한 딸년과 내 남편도 다 때려치우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또 전륜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아픈 방법으로 며느리가 저한테 정 붙이지 못하게 아주 달달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성이 착해서 그런지 내가 그렇게 괴롭혀도 연 끊는다는 얘기 한 번 안 하고 어머님 하면서 주는 밥 잘 먹고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마치 귀한 강아지 좋은 집 앞에 버리고 도망왔는데 죽어라 쫓아와서 나 주인님이랑 살래요 하는 그 강아지를 보는 심정으로 내가 이때까지 며느리를 봤습니다. 내 아들놈 못난 거 생각하면 그 똘똘하고 착한 게 옆에 붙어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걔의 인생 생각하면 갈라서게 돕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그건 걔 판단에 맡기고 만약에 갈라선다 하면 내가 한 재산 떼어줄 테니 나가서 편하게 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육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신데렐라 계모 마냥 악독하게 구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평생 어머니는 보지도 않겠다고 제가 화를 버럭버럭 내며 연이라도 끊으면 식구들이 차마 간이식하라는 말 못할 것 같아서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고 남편이란 놈이 진짜 징글징글하고 소름 끼치게 밉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유언을 토대로 남편과 이혼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알고 보니 그것 말고도 제가 이혼할 이유가 많았더라고요. 참 바가지에 금이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 마누라 살아있는 간이식 샘플로 데리고 살던 놈이 아이고
애인까지 만들어서 밖에서 희낙낙 놀아지 끼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온팡지게 위자료 물리고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친정 가족들로부터 큰 재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전 남편과 전 시누이 전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유류분이 어쩌네 펄펄 뛰었지만 이미 친정 가족들에게 다 귀속된 재산에서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할 만한 건 없더라고요. 어쨌건 전 그 재산 가지고 어머니 위패 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어머님 재산은 진짜로 죽는 날까지 모셔보려고요. 어떻게 보면 저를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주신 분이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미국 땅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 위패 들고 엄마, 아빠, 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가서 자리 잡을 거거든요. 거기에도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펜지꽃은 있겠죠? 매년 제삿날 꼭 펜지꽃 한 송이는 옆에 같이 놓아드릴 거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